반갑습니다. 역사의 변곡점. 이번에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즉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는 장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에서 연합국에 대항해서 싸웠던 국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개의 추축국을 얘기를 하죠.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태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독일과 일본은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1차 대전에서 독일은 패전국이었고 일본은 승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1차 대전에 패전하고 나서 아주 큰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차 대전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그 이후에도 국군이 아주 융성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에 의한 그 정치가 있었고 일본은 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양쪽 다 시스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나라가 왜 다시 한쪽은 나치즘, 그 다음에 또 한쪽은 군국주의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체제로 변해야 했던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군국주의 얘기입니다. 군국주의란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국주의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국가가 독일 그리고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1973년에 군국주의라는 말을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내각의 그 관방 부장관이었던 오무라 조지가 군국주의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등의 조직을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전쟁을 국가 위력의 발현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의 측면을 군사에 종속시키는 사상,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군사력을 국가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쟁과 또 전쟁 준비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하는 이념과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일본이 확연히 군국주의 체제로 들어간 시기는 대략 1933년부터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군국주의 체제를 원하는 세력 그리고 그 반대 세력이 늘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1940년대 사진인데요. 애기들이죠. 어린이들이 자기 키보다도 더 큰 총들을 메고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교련도 있었고 그 외에도 군사주의적인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학생회장도 뭐 연대장이라고 부르고 대대장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군국주의적 잔재에 해당합니다. 일본이 개항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당히 혼란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또 중점적으로 힘을 썼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교육 체제 개혁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일본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보통 교육을 달성하고 또 의무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그 육군 중장이던 도조 에이쿄라고 하는 사람, 지금 이 사진은 다르고요. 도조 에이쿄라고 하는 사람이 한 교육단체 모임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면, 인민의 교육자들은 군대에서 사용되는 교육법을 필히 알아야 한다. 즉 군대의 훈련법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인민이 군대에 들어갔을 때 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소학교의 의무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록이에요. 1907년에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육군 소장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육군 소장 도조 에이쿄에게 우리나라 황제가 훈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아들이 바로 나중에 일본 총리에 올라갔고 A급 전범으로 교수형을 당한 조조 히데키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 사무라이들 또한 이러한 교육관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쪽이 있겠죠.
후쿠자와 류키지,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는 사람인데요. 후쿠자와 류키지로 대표되는 교육 사상가들이 교육 목적을 뭐라고 했느냐면 개인의 성취와 자아 실현이라고 규정을 했던 겁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들하고 국수주의자들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을 억누르고 새로운 교육 체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독일도 군국주의가 사회를 지배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것과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바쿠마츠 막말의 사무라이들인데요. 일본은 오랫동안 그 세월 동안 내려오던 무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분히 국가주의적인 경향을 이제 가지고 있던 호국 불교의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군국주의에 미친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이제 통일 이전까지 중세적 봉건 체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당시 독일하고 일본은 대중의 교육 수준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났던 겁니다. 근데 모든 사회 변동은 하부 구조의 모순이 없이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 또한 사회의 변동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언제나처럼 하부 구조의 모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에서 대립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던 두 세력이 바로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대표되는 일본의 평화 시기에는 그다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터져버린 것이 바로 대공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대공황 당시 미국의 이제 가난한 그 사람들을 찍은 건데요.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된 게 1929년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929년이라면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불과 12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공산주의자들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키고 또 나라를 건설했죠. 그리고 나서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회복을 가고 있던 시점에 대공황이 터지니까 자, 이제 자본주의 세상이 드디어 끝난다라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1차 대전 중에 일본은 아주 큰 돈을 벌고 국력도 많이 축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이제 유럽 국가들이 다시 생산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누리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직후에 1920년에 동경 증권 시장이 폭락하고 또 조금 있다가 간토 대지진,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왔습니다. 그렇게 더 힘든 시간이 오다가 결정타를 맞아버린 것이 바로 이 대공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이 일본 역사, 일본 경제사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 금해금 정책입니다. 금해금, 일본어로 긴가이킹이 1930년 초에 일본 정부가 금 수출 금지를 해제했던 사건입니다. 즉 금을 수출을 하는데 그걸 금지했다가 그걸 해제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금해금 정책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열강들은 대부분 영국을 중심으로 고전적인 형태의 금본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체제에 문제가 생긴 것이 1차 대전입니다. 원래 1차 대전이 그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각 나라들이 자신들이 가진 금을 수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부 유출의 가능성을 봉쇄했던 겁니다. 일본도 1917년에 금 수출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거래는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금의 유출은 막으니까 금본위 제도를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입니다. 돈이 가면 원래 금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은 못 가게 하고 돈만 가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1919년 7월에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금 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 북부 이태리 제노아에서 열린 회의가 있었죠. 이 회의에서 열강이 다시 금본위제로 복귀하자라고 결의해가지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금 수출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28년이 되니까 당시 이제 5대 강국이라고 하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일본, 그때 일본은 5대 강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 5대 강국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주요한 국가인 독일과 소련 이 7개 나라들 중에서 일본만이 금 수출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금 수출을 금지를 해제하라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이 다이어그램 보면요. 미국은 미국 내에서 전쟁이 벌어진 적도 없고 그 당시에 워낙 국부가 튼튼했기 때문에 금 수출을 금지했던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상당히 길게 갔죠. 그 다음에 프랑스도 상당히 길게 갔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뭐 전쟁에 졌으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일본이 마지막까지 버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피해는 입었지만 그래도 워낙 국부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는 안 갔습니다. 이 당시 일본이 여러모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금 수출을 재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압력이 거셌고 또 그때 만들어진 것이 국제결제은행 BIS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BIS 비율이 어떻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연 주주국으로 참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금 수출을 다시 재개하는 금 해금 정책이 시행됐던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이것이 일본 경제사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금 해금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것이 주로 동경과 오사카에 있는 주식시장하고 중공업 쪽이었습니다. 돈 많은 쪽이죠. 반대로 금 해금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농촌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농촌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쌀 농사가 아니고 양잠업이었습니다. 일본이 양잠업을 통해서 만드는 비단이 일본 농촌 경제의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금 해금 정책으로 정책의 시행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외국과 자유무역이 확산되면서 중국 양잠 산업이 수출액이 늘어나면서 농촌 경제가 일본의 농촌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으로 몰렸던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당시에 기근을 겪고 있는 농촌 어린이들의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은 지금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31년 이후가 되니까 소작쟁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일본의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먹는 입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게이샤, 즉 기생으로 파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대부분 이 시기에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미국과의 환율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금본위가 정지가 딱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뭐 큰 문제 없이 갑니다. 그러다가 관동 대지진 때 상당히 일본이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것이 그래프상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다가 금 해금이 딱 되고 나서 금 해금은 다시 이제 묶였습니다만은 얼마 안 가가지고 이때부터 경제가 그냥 엄청나게 급락을 하게 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문제가 생기니까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겼겠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당 정치로 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늘 앉아서 저렇게 정당들끼리 싸우기나 하고 있으니까 되는 일이 없다. 사실 그건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런 쪽 정치인들이 욕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당 정치를 증오하게 하는 기반이 만들어져 버린 거고요. 정당이 경쟁하고 서로 비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언제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모습이 일본 국민들에게는 국가 멸망으로 가는 길로 인식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 정당 정치가 붕괴되어 버리고 군부가 힘을 얻으면서 군국주의로의 진행이 있었던 겁니다. 일본 군국주의 시작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만은 일단 여기서는 만주와 중국 침략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알고 싶으면 관동군이라고 하는 일본의 군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원래 관동군은 그렇게 대단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관동군 자체가 하나의 세력이 되어버리고 동경에 있는 대본영에서도 뭐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원래는 관동군이라고 해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또 하는 일이나 역할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관동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의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만주라는 곳을 과연 어떤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동군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관동군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 당시 만주에 있던 관동군 사령부 건물인데요. 이게 그 당시에 뭐 관동군은 물론이고 만주국 전체를 통치하던 곳이었죠. 1894년에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청나라가 졌죠. 그러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가지고 청나라가 일본에게 어떤 땅을 조차해주게 되는데요. 그 땅이 관동입니다. 일본에도 관동 그리고 그러니까 간도라고 하고요. 관서 즉 간사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동은 그 관동이 아니고 중국 산해관의 동쪽이라고 해서 관동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관동하고는 관계없는 군대입니다. 일본이 관동 지역을 점령하는 데 대해서 가장 날을 세운 것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계속 오랜 갈등을 겪다가 끝내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일본이 만주 전체가 아니고 남만주 일대에 대해서 이권을 차지하게 되고 러시아 또한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인물이 바로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입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실제로 일본 육군을 만든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보통 이제 당연히 군국주의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군벌의 우두머리로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 사람의 개인적인 캐릭터로는 극도로 냉정한 판단력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당시에 영국과 독일이 정하고 있던 개념, 즉 주권선 그리고 이익선에 대한 개념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주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범위로는 그 당시에는 일본 열도 오가사와라 제도 그리고 오키나와까지다라고 봤던 것이고 대신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통제하고 개입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한반도, 대만 그리고 사할린까지로 봤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조선과 대만을 병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권선은 한반도와 대만을 포함하게 되고 대신 이익선이 만주까지 확장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만주는 만주 전체가 아니라 남만주 일대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일본의 국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미국이나 영국과 대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했던 거죠. 그래서 후배 장교들이었던 그 당시에 뭐 고타마 켄타로라든지 또 우리나라 총독도 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미 남만주를 넘어서 만주 전체를 경영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야마가타 아리토모에 의해서 저지되었고 그리고 이제 평생 야마가타 아리토모하고 대립선상에 서 있던 이토 히로부미도 이 일에서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의견을 같이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후배 장교들의 어떤 야욕을 억누르기도 했습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런 국가적 군사 전략과 관련해서 내놓은 약 82건의 의견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합쳐져서 지금 보이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100%잘 남아있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일본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의 한계는 대략 남만주 일대로 제한됐는데 일본은 그 지역에 철도를 건설을 했고 그 철도를 보호하고 또 경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파병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관동군의 시작이거든요. 하지만 당시 관동군의 예하 병력이라고 하는 것이 별 수가 없었습니다.
6개의 독립 그 수비 대대, 그러니까 수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장도 대단하지가 않았고요. 수비 대대뿐이었고, 일본 본토에서 지휘를 받고 있는 한 개 사단이 2년씩 교대로 파견돼서 주둔하는 정도에 불과한 정말 설립 목적에 딱 맞는 수준 군대였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또 조선 주둔군 사령부가 있었죠. 조선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실제로 관동군은 조선군 소령부보다 더 병력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전을 할 때 조선에 주둔하던 부대가 도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관동군이 처음으로 사고를 쳐버린 것이 바로 1927년 황고든 사건입니다. 황고든 사건은 이제 동북을 지배하던 군벌인 장쩌린이 열차를 타고 봉천으로 돌아가는 길에 관동군이 미리 설치한 폭약을 폭파시켜서 장쩌린이 죽게 된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제 중간에 보이는 사진이 그 당시 현장 사진이고 폭파돼서 뭐 열차가 완전히 널브러져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장쩌린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사람이 바로 그 당시 대좌였죠. 코모토 다이사쿠라고 하는 이름의 대좌였는데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모두 주도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뭐 개인적인 얘기라서 별 의미는 없지만 아주 정말 이 사람은 일본군이 아니고 그냥 관동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그 나라의 그 아이덴티티보다 관동 그리고 만주라는 아이덴티티가 더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도 참 재밌습니다만은 당시 장쩌린은 만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군벌입니다. 이 정도 사람을 암살한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전면전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본국이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일본 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관동군의 중급 장교들로 구성된 과격파들이 이런 일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 믿었던 프랑스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별 대단한 말은 아닌데요. 프랑스 말로 페타 콤프리 그러니까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독일군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고 또 러시아군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논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 본국에 말 한마디 없이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내부의 문제가 컸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이미 그 금해금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정당 정치가 붕괴해 버렸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당 정치가 붕괴하고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된 문민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왔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만주라고 하면 이것은 기회의 땅이고 만주로 진출하는 일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서라도 상부에게 허락은커녕 보고 한마디 없이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쳐버렸던 관동군 장교들을 처벌했더라면 일본은 그 이후에 벌어진 비극적인 전쟁을 어쩌면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 본국은요, 정당 정치, 정치의 기본적인 기능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상황이었고 군부에 대한 민간 정부의 통제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관동군이 폭주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이시하라 간지입니다. 우리나라 계급으로 그 당시 소령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관동군은 그 이후에 1931년에 만보산 사건, 만철 폭파 사건, 그 다음에 만주 사변, 1933년에 열하 사변 등 수많은 침략 사건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국에는 말 한마디 없이 자행하기도 했고 이미 또 본국 또한 이것을 통제할 능력이 이미 상실하고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완전한 군국주의 국가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요미우리 신문에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온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2차 대전에 뭐 심각하게 패배하면서 일본이 아주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 전쟁이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쓴 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실수에 대해서 3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 본토로 진입해서 중일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첫 번째 패착이었다. 두 번째, 중국 본토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동남아까지는 가지 않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동남아까지 갔더라도 그 이후에 미국과 영국과 잘 대화를 해서 태평양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돌려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일본에게 있어서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일본에게 있어서 한반도 그리고 만주는 자신들이 지배하거나 또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심리적으로 아주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대공황에 따른 세계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관동군이 그렇게 득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문민 권력의 부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시간은 중국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군벌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